파이팅 배수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여론 뚱심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뚱신이 아니라 신점이 아닐까. 이렇게 잘 맞히시는데 뚱신 아니까 뚱신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배종찬 연구소장님. 하도 이제 예. 우리가 뚱뚱거리다 보니까 예. 근데 또 이제 또 뚱한 게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요. 뚱하면 싫죠. 신거나 뚱한가요? 예, 뚱하면 싫죠. 네, 신을 하시죠. 그러면 예, 신정을 신,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많이 해주시죠. 진행해야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됐습니다. 초박빙 예상했던 여론조사와는 달리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보다 더 많은 득표를 기록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왜 이렇게 다르는 겁니까? 예. 왜 이렇게 달라요? 글쎄요. 이게 이제 트럼프 효과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보시면은 이게 대통령만 이긴 게 아닙니다. 공화당이. 상하원도 다 이겼어요. 예. 주요 주지사에서도 성적이 상당히 좋고 예.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봐야지 이거를 트럼프의 뭐 개인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보기엔 좀 쉽지가 않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전문가들이 막판에 네. 네이트 실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계적인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그 일부 그 전문가들은 막판에 D-Day 예측에서요. 네. 당선 가능성에 해리스가 이제 미세하게도 앞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엎어진 거죠. 엎어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흐름은 예. 그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가혹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내세웠던 정책들이 대단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유권자 마음을 잡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네. 아주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 대통령 후보의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LGBT 뭐 이런 네. 그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조가 좀 일부 있었고요. 사실 이게 효과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여성들이라든지 일부에게 각광을 받기는 했는데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백인 프로테스탄트 특히 이제 복음주의 이 계열에서는 예. 경제에 더 방점을 찍었고요. 이러한 형태의 LGBTQ에 대해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윤리관이 이제 뚜렷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이렇게 아주 큰 흐름으로 나타났고요. 그 사람들을 여론조사에서 못 잡은 거예요. 그런 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TIPP라고 2016 예. 그리고 2020 이번에도 다 맞춘 데가 있거든요. 네, 2016년에도 맞췄습니다. 예. 여기서 전화 면접 조사로 했고요. 집전화 비율이 심지어는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회적으로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 윤리관이 좀 다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인 프로테스탄트들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더 잘 잡힐 수 있는 여론조사는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었다. 다만 온라인 방식으로 막 1만 명씩 잡고요. 3만 명 잡고 마지막에 해리스가 미세하게 우세하다라고 예측한 곳도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의 방법보다 실제로는 여론조사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필요했다. 오히려 지금 보니까요. 우리나라 여론조사도요. ARS로 하고 그다음에 그 면접조사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화 면접조사하고 집전화 이런 게 더 정확하다. 이게 좀 반영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첫 번째 트럼프 당선을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많은 방송에서 저는 이제 당선된다고 방송에서 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예측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 4년간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 선거를 공부를 했었고 근데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방금 전에 우리 김봉신 대표도 아주 분석을 잘했습니다만 정작 유권자가 누구냐를 분석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미국 유권자가 4년 전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 67%가 백인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12%가 흑인이고 예. 그리고 21%가 아시아와 이제 히스패닉이거든요. 그러면 백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정도의 이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그러니까 지금 유색 인종인 해리스가 그것도 여성이 뚫고 가려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뚫고 가려면은 백인 유권자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표를 얻고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미국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든 영국의 뭐 이코노미스트도 그냥 전국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경합주인데 예. 제일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주거든요. 펜실베니아주는 계속해서 구글 트렌드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아, 있었어요. 그랬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 펜실베이니아주가 결정적인 게 뭐냐. 1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있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질 때는 펜실베이니아도 졌어요. 이길 때는 펜실베이니아를 이깁니다. 네. 자, 트럼프가 피습을 당한 기에 총상을 입은 곳이 어디죠? 펜실베이니아주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강한 리더십인데 예. 이번 출구 조사를 보면은 미국 대선의 출구 조사를 보면은 경제를 누가 더 잘할 거냐 물어본 CNN 조사에서 51%가 트럼프, 47%가 해리스예요. 아. 그러니까 출구 조사 결과가 예. 이미 이 트럼프 쪽에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번 미국의 선거는 강한 리더십. 음. 지금 웨스트 팜비치에서 플로리다입니다. 25분간 서서 연설을 해요. 당선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네. 보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새벽 2시 10분에 25분간을 서서 온 사람을 다 소개하면서 본인이 그래요. 예. 트럼프 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국 사람한테 징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저 나이에 전화.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최고령 당선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이든 그러니까 했으니까. 예. 희청희청거리는 바이든에 비하면 저 고령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는 강한 지도자예요.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거죠. 아, 저는 오히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생각나던데요. 92년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꺾었을 때 참모인 딕 모리스가 내걸었던 선거 구호가 stupid, it's economy. 바로 그거죠. 이번에 경제였어요. 예. 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죄송해요. 윤 대통령 지지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10%대, 이게 10%대라고 하니까 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19%대죠. 진입을 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20% 지지율이 무너졌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계속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은 좀 반등을 할까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주제가 다뤄지고 어떻게 보여질지 뭐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일부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만으로 보면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예. 갤럽조사 내일 나오는 갤럽조사요. 금요일 오전에 그게 화수목 조사인데 만약에 대국민 담화가 많은 국민분들께서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때 네. 그게 반영되는 비율이 약 한 3분의 1. 3분의 1 아니면 그보다 적게 이렇게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3분의 2 정도가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명태균 이슈 등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빠질 가능성이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10% 지금 19%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1, 2%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 방금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 저지선을 받쳐주는 그 계층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을 좋아하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18% 나왔는데요. 이 18%가 엄청 낮은 겁니다. 전국 평균이 19인데 대구 경북에서 18 나왔다라는 거는 참 믿기지 않은 숫자죠.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서 22입니다. 이게 역대 타이 기록입니다. 최저치. 이번 정부 들어 TK에서 18%도 최저치.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44 나왔는데요. 이것도 최저치. 44대 44. 긍부정이 동률입니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33% 나왔는데 그 직전 최저치가 38입니다. 이번에 30% 초반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따진다라는 건 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던 그 손을 지금 살짝 놓은 게 아닌가. 그 바닥을 한번 보자. 바닥까지 보고 나서 그리고 다들 정신 차리면 살아날 곳은 살아나고 당이 살아나던 대통령실이 살아나던 네. 그렇게 한번 가보자라고 보수 성향자들께서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 이 여론조사 좀 개요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한국갤럽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자체적으로 무선 가상 전화번호를 실시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요. 무선 가상 전화 조사였고요. 인터뷰. 예.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19%,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2%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건 면접조사입니다. 예,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조사인데 네.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우리 김호신 대표 잘 분석했듯이 핵심 지지층이에요. 아, 핵심 그러니까 지지층. 이번 트럼프 당선도 보면 네. 바로 핵심 기반인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 백인 유권자층에서 무너져 버리면 당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은 대구 경북 또 네. 영남 지역이고 또 60대 70대 이상이거든요. 보수 유권자들이죠. 네. 근데 이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아. 그렇다면 오늘 연설은 매우 파격적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와그라노 현상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위기감에 따른 결집의 현상으로 내일 발표되는 갤럽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반영이 된다면? 오늘 발표하는 기자회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도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위기감에 따라서 잠깐 결집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기는 2년 6개월 예. 절반이나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핵심은 경제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이 의혹들을 좀 대통령이 시원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시원하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의료 갈등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답은 이미 분석을 통해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대통령이 지혜롭게 가야 되는 것이고 네. 답은 정해져 있다. 가느냐 마느냐의 결단과 용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민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정부 조직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주지를 않으려고 하고 또 외곽에서는 탄핵운동도 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서로 발목 잡으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게 정치인데 네. 사실 발목 잡기가 문제다. 근데 사실 그게 문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쌍방과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요? 역대 정권 모두 야당이 그럼 협조만 하는 야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헌정사상에 있지 않죠. 그리고 가령 이번에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그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고도 정부 안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싸울 땐 싸우고 서로 네. 큰 문제는 아니다. 그 문제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물론 이제 발목 잡기가 맞죠.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신성을 했죠. 큰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현상과 다른 것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대선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례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결 구도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렇죠. 또 당대표가 되면서 완전히 나라가 두동강이 난 거죠. 네.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 운영에 또 공동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네. 이제 필요한 법안들 지금 당장으로 보면은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인구 전략기획부 그러니까 저출생 대응을 네. 위한 정부 부처도 당장 발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총선에서 이겼으면 됐잖아요. 총선 승리를 했더라면 약간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번에 보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같이 실시된 상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다 이겼어요. 이른바 레드 스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차피 그러면 여소야대가 극복이 되지 않았다면 지지율을 올렸어야죠.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오바마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또 얼마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돼야 좀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트럼프 당선자가 또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의 또 대상이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또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됩니다. 저는 되겠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대통령의 전략은 계속해서 야당이 공세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끌어올리면 되는데요. 음. 왜 여지껏 안 끌어올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길이죠. 실제 또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예. 하지만 저는 효과적인 방법을 좀 절박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뭐 우리가 지나간 일을 또 탓하면 그래요. 뭐 하겠습니까? 예. 네. 지지율 끌어올리면 된다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외교 활동을 전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모든 걸 다 그만둘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요. 이 친한계 이철규 의원 말씀을 따르자면 네. 사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즉 그 국민의힘이 별로 좋아지지가 않죠. 고려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외교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활동을 전면화하는 것도 막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그러면 이제 보수 성향 정당에는 이제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당의 어떤 그 네. 지지도나 이런 데에는 왜 그런가 하면 그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이제 대외 활동을 좀 줄여야 된다, 많이 줄여야 된다. 에 대해서 긍정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높은데 문제는 또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과반이 돼 버렸어요. 그 얘기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네. 특검을 하는 거는 그렇게 찬성 비율이 높지 않은데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찬성 비율은 높다 이렇게 봐야죠. 좀 예. 나눠서 보는군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철규 의원의 발언은 네. 사실은 당의 어떤 앞길을 따지자면 굳이 이제 적절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더 의견이 다른데 예. 그러면 가령 우리가 트럼프 멜라니아 이제 내년 1월 25일 이후부터는 새 대통령의 임기 47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은 행사에 참석 안 할 겁니까? 그렇죠. 저는 꼭 필요한 외교 또 꼭 필요한 공식 행사에서의 이 영부인의 역할 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밖에 없다. 그는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외에 일체의 활동은 지금 워낙 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제도적 장치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제2부속실과 하나는 특별감찰관. 어차피 계속해서 특별검사 특검을 공세를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당 내에서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이걸 마냥 미룰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있긴 합니다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어요. 대통령도 네.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게 되면 또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전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가 또 의혹을 털게 되는 또 시점이 오게 되면은 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이 관리를 잘하면서 저는 꼭 필요한 일정에 네. 대한 소화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요. 과거에 김정숙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좀 논란이 됐던 나비 부르찌까지 했습니다. 뭐 사드와 관련해서. 그리고 해외 순방도 많이 갔어요. 뭐 혼자서도 인도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 그 전면 중단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는 게 김정숙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한다면 예. 외교 활동이라든지 그 네. 대외 활동에서 비춰지는 모습 자체에서의 호불호, 그러니까 호오 감정이 대립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어떤 거죠? 가령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마시라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외 활동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대외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네. 큰 실수를 했다. 이거보다는 네. 이미 다른 이유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대외 활동이 됐을 때 그게 연상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과 부분이나 뭐 이런 얘기, 김건희 여사 활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기자들과의 답변을 얘기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배 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그 공감이 아주
아주 강하게 공감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의 내용이 네. 약간 좀 시간은 긴데 약간 설명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는.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태도의 급격한 전환, 변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파격적이란 건 태도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태도의 변화로서 나타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죠. 특별 감찰 관제를 받겠느냐, 특별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이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되는 수준까지는 갔다 이미. 이미 갔고. 아예 뭐 특검을 받겠다 뭐 이 정도로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받겠다 안 받겠다보다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고 그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네.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맥락이 좀 없는 듯한 거부권 행사보다는 맥락이 있고 근거가 있는 국민 정서에 맞는 네. 무엇인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오늘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반전의 그런 모멘텀이. 분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대통령이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층들에게 또 국민 전체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예.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국민 여론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11월 말까지 또는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네. 또 이제 2025년이 되면은 새해에 대한 희망이 있을 거예요. 경제나 또 이런 의료 갈등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하고 4대 개혁 과제를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또 당과는 어떤 협력을 하겠다. 뭐 한동훈 대표 개인과의 어떤 네. 관계를 떠나서 당과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야당에는 어떤 협조를 구하겠다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네. 질문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대통령의 태도 방금 전에 김봉신 대표가 지적을 했듯이 그 점을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진정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저는 기회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그래요.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독일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짧게 들어볼게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점령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예. 되는 시한에 다가간 거죠. 왜죠? 예, 대충 보면 이제 Y-2년이 예. 시작될 때는 대충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에는 이름이 올라와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은 자기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민주당 주자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김동연 한 명 정도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김부겸 그리고 이제 3명 김경수까지 이제 3명 섬김씨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임팩트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떨어졌다고 보시는군요.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그 질문이 8번에 써 있는데 네네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한다고 하더라도 반사 이익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만남과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지지율로 올라가게 될까요? 아니 5글자죠.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독일에서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가전 악재와 또 낮은 지지율에도 부정평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그 갤럽 조사에서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2%로 동률이에요. 물론 다른 조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5글자죠. 재판 리스크. 아 재판 리스크. 여기에서 계속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재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10월 25일 연이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또 부인인 그렇죠.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14일 선고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민주당의 악재가 있죠. 왜 어떤 부분 이런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김봉신 대표가 민주당 지지율이 이전에도 더 많이 높았던 적은 없었다라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이번 사례하고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지지율이 50%가 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때는 당대표 리스크가 크게 작동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지금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가 만나는 것도 그런 1심 선고 이후에 민주당의 운명에 대한 그렇죠. 불안감이 예.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민주당의 리더십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 결과로 인해서 붕괴되거나 와해될 때 네. 그때는 분명히 대체 인물이 대체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 것에 대한 암중고색이 독일에서의 만남으로 서로 간의 만남과 연대로 이어질 수도 있는 움직임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반사이익을 못 받습니까? 예, 얘기가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땐 그런 적이 있는데 야당이었을 때 대단히 높았던 적은 2017년입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 44% 그러니까 40% 중반까지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여당 지지도가 10% 초반이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예. 따지면은 사실상 그렇게까지 높은 지지도를 얻기는 쉽지 않지만 예. 그거는 맞아요. 법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때 하방 압력을 받는 걸 한 5%포인트 정도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뭔가 명쾌하게 해답이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배종자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